디자인과 세미나 제1강 디자인과 창작의 근원 경주대학교 고경래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 경험과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디자인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좋은 경험을 하고 싶고 또 힘든 경험은 좀 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교육을 되는 것이죠. 물론 즐겁고 그 기쁜 경험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나가는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학교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곳이죠.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을 어떤 인재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짜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험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고 또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경험에는 일상적인 경험도 있고 학교, 가정, 학원처럼 그런 일상적인 경험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친구들 간의 관계, 동아리, 또 나가서 군부대, 회사, 종교활동 이런 것들 단체 활동이나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이죠. 음악이나 그림, 조각, 건축물, 디자인, 때에 따라서는 뭐 영화 또는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를 한 번 더 성장해 주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좋은 교육이란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장조의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조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장조라 그러죠. 인자는 무슨 뜻입니까? 원인이 되는 어떤 그 요인이죠. 원인으로서의 요인. 그것을 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요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상력이죠. 상상력은 흔히 예술이나 디자인 때에 따라서는 각종 학문에서도 상상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곤 합니다.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아무리 훌륭한 상상을 하더라도 행위가 있어야지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력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상상만 해서도 안 되고 상상력이 가장 필요한 거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지만 그 상상력을 어떻게든 실현해 보려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때 우리는 이제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창조의 인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료, 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있고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그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공기, 나무, 금속 이런 것들. 이런 재료들은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있어야 이 세상에 어떤 보고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탄생하게 되죠. 창조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로운 재료가 나타났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전 시대에는 없던, 그죠? 근대 산업혁명 시점에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사용되게 된 재료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깊은 바다 속에도 플라스틱 성분이 지금 검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롭고 편리한 조형 재료이긴 하지만 물, 불, 공기, 나무, 흙, 금속 등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플라스틱은 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이건 이런 물, 불, 공기, 나무, 흙, 금속이건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의 상상력은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행위. 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과 함께 그 고대 철학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원래 이분은 이제 철학자 이전에 자연과학 연구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상을 이루는 세 가지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형상인, 그리고 운동인, 그리고 진료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상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형상인은 진료적 형태로 태어나기 이전의 순수한 형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성을 가지기 이전에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그 순수한 형태. 물질성을 가지지 않았을 때 순수하다고 본 거죠. 일단 물질성을 가지게 되면은 원래 그 뭐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신 속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어떤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료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적인 형태를 가지기 전의 순수한 형태라고 하겠는데, 인간의 정신,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미지 같은 것입니다. 이미지. 아직 그 바깥 세계의 형태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은 나 또는 어떤 예술가, 또 예술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그 정신 속에 품게 되는 이미지 같은 것, 이것이 오히려 이제 순수한 형태이다. 진료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운동인이죠. 운동인은 이제 액션이죠. 액션. 어떤 아이디어인 형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현실적인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이 필요합니다. 화가는 붓질을 해야 될 것이고, 조각가는 그렇죠? 망치와 끌로 정으로 이렇게 돌을 찍어내는 어떤 행동이 필요할 것이고, 집을 짓는 사람은 또 집을 짓기 위한 어떤 재료와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무언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운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진료인이죠. 진료인. 진료는 재료입니다. 재료, 물질. 이런 형상인, 운동인, 진료인 이 세 가지 인자를 물상을 이루는 3인자라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이미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한 형태로서의 내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본래적인 형태라고 해서 형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본래적인 형태. 물질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상상 속에서만,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던 형태. 이것이 바로 본래적인 형태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은 상상을 유도하고, 상상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좋은 경험은 또 좋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이 좋은 상상은 뭔가 좋은 가치 있는 어떤 그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마음속의 설계도로서 행위에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품느냐, 어떤 비전을 바라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행위가 달라지죠. 이렇게 이 선순환 관계, 경험은 상상을 낳고, 상상은 이미지를 낳고, 이미지는 우리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것. 형상의 표현 수단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그 설계도로서 그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외부로 이제 도출해 내야지 가시적인 형태, 작품이 되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마음속에 어떤 설계도로서의 그 이미지를 가장 먼저 가시적인 형태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로잉이라 하겠습니다. 드로잉은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죠. 일단 가장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내면 속의 이미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끄집어내는 행위가 바로 드로잉이라 하겠습니다. 드로잉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도 하지만, 또 외부의 것을 보고 그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성을 담아서 스케치로 표현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눈과 그리고 우리의 두뇌와 마음을 거쳐서 손을 통해서 표현될 때에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비춰지는 어떤 대상의 모양과는 다른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여러가지 사고작용이 그 한순간에 일어나서 그 결과로서의 어떤 그 스케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드로잉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로잉의 유의어에는 스케치, 데생, 소묘, 사생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뇌는 좌측뇌와 우측뇌가 있다고 합니다. 좌측뇌는 이제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우측뇌는 이제 감성적인 것, 어떤 직관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언어에는 이제 문자적인 언어가 있고 시각적인 언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자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호들, 알파벳이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기호들을 가지고 이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루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영역이 이제 문자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약속된 어떤 기호를 쓰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나 그 공감할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그 중간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흔히 이야기해서 그림 같은 거죠. 그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언어라고 하겠는데,
우리의 좌측 뇌는 문자적인 언어를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이제 시각적인 언어를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디제뇨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제뇨는 르네상스의 발상지 이탈리아의 언어입니다. 이태리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적인 활동이란 이미지를 품는 것, 즉 정신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어떤 액션에 해당하는 육체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통칭해서 창조와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인 활동을 다 묶어서 이제 디제뇨라고 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디제뇨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데생, 조형, 설계도, 디자인 등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디제뇨의 직접적인 의미이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가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어떤 근원적인 의미를 말하겠습니다. 또한 디제뇨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행위와 그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데생, 조형, 설계도, 디자인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크게 볼 때 이미지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무엇이? 바로 디제뇨라고 하는 이태리 언어가, 이태리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디제뇨는 원래 라틴어 데지나레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데지노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to make out, 만들어내는 것, trace out, 본 따는 것, to describe, 묘사하는 것, define, 정의 내리는 것, design, 디자인하는 것, to point out, 뭔가 지적해내는 것, to symbolize, 어떤 기호화시키는 것,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디제뇨라는 말이 이제 이러한 그 라틴어 데지나레에서 그 어원을 가지고 파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제뇨는 이제 프랑스어 데생으로 파생이 되어 나갔죠. 주로 순수 미술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데생입니다. 이 데생과 비슷한 말로는 이제 드로잉, 스케치, 소묘, 사생, 밑그림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들은 탄생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근원적으로 볼 때 인간의 창조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유사한 언어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제뇨가 그 영미어로 파생되어 나갈 때는 이제 디자인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주로 응용 미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건축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의상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런 그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주로 응용 미술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데생이나 디자인이나 그 어원이 이탈리아어 디제뇨이고, 이 디제뇨는 또 그 뿌리가 라틴어 데지나레에 있다. 그리고 데지나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심층적으로 봤을 때, 들여봤을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창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이다. 그러면 디제뇨 작용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제뇨의 세 가지 작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상하는 것. 그 다음에 상상을 통해서
내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우리 마음과 정신 속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의 외적인 표출, 상상을 통해서 내면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디제뇨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작용이라 하겠는데, 그 작용의 결과 창조적 활동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것이 바로 이제 드로잉 작품, 구상도, 설계도 이런 것들이죠.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면적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또 외형적인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더 나아가서 뭐 입체적이거나 공간적인 작품이나 건축물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은 어, 완성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미지의 순수성을 봤을 때는 예초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순수한 이미지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 생각이 현상 세계에 드러날 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제 드로잉, 데생, 그와 유사한 구상도,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이미지는 우리가 그 외적인 이미지와 내적인 이미지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외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진, 그림, 디자인과 같은 조형 작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내적인 이미지란 그런 조형 작품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출되기 이전의 상태,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존재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있다,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런 배경을 같이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지는 우리가 느낌과 인상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하는데요. 대상에 대한 감성적 경험을 통해서 가지는 이해를 말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성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 감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지는 이해, 그것이 바로 느낌과 인상이다. 그것은 논리적이는 않지만 우리 인간은 논리적인 어떤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떤 의미에서는 느낌과 인상이라고 하는 별로 논리적이진 않지만 감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지는 이해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죠. 이 판단이 아주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순수한 사람일수록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도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좀 더 요구되는 성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제뇨의 작용 구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디제뇨는 두 가지로 작용 구조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직선적인 구조입니다.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적당한 도구와 운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출이 되죠. 이것이 이제 직선적인 구조라고 하겠고요. 순환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순환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 내적인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든 외적으로 표출됩니다. 예. 이렇게 표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제 창조적인 욕구라 그러죠. 인간에게 이제 그런 창조적인 욕구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표출된 어떤 외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상상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또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 내 상상을 통해서 이미지가 생겨났는데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놓고 나서 보니 또 거기서 어떤 연결고리가 나타나서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이 또 보태져서 표현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또 상상을 유도해서 어떤 그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배출해 내게 되고, 이런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은 점점 풍부해지고 시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유창해지게 되는 거죠. 네, 좀 전에 했던 말을 시각적으로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상상이 손과 연필 이런 도구를 통해서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외부 이미지죠. 그렇죠? 외부적인 이미지인데 이것을 눈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 어떤 그 것들은 우리 두뇌를 한 번 더 자극하게 되고, 이 두뇌 속에서는 또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해서 이 이미지는 손과 연필을 통해서 다시 또 외적인 이미지로 표출이 되죠. 그래서 내적인 이미지와 외적인 이미지가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서로 이제 상생 발전하면서 비주얼 이미지가 점점 유창해지는, 풍요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디자이너의 흔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의 흔적이라는 말이죠. 그 흔적은 드로잉으로 나타나죠. 데생 스케치와 같은 뜻입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의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적 정신의 활동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로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드로잉, 데생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창조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창조 활동의 흔적이 되기도 하고, 흔적은 작품이죠. 또한 이 창조적 정신 활동을 기록해주는, 데이터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드로잉에는 이제 디자인을 위한 드로잉이 있고 순수 창작을 위한 드로잉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드로잉에는 이제 촉각적인 인식, 구조와 공간을 인식하는 것, 내적 이미지, 아이디어를 외적 이미지, 가시적인 형태로 구축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 창작을 위한 드로잉은 시각적인 인식이 많고요. 인상이나 감흥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상이나 감흥을 수용하는 것이고, 작가 특유의 시선에 의해서 해석하고 그러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드로잉과 창작을 위한 드로잉이 좀 성격이 달라진다. 순수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디자인은 있는 걸 가지고 어레인지해서 새로운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것이 디자인이죠.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디자인은 촉각적인 인식, 순수 창작은 시각적인 인식. 촉각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져진다는 것이죠. 시각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촉각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감각적으로 만지고 다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구조와 공간을 의식하는 것이고, 순수 창작은 인상이나 감흥을 다루는 것이고, 디자인은 내적인 이미지, 아이디어를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순수 창작은 작가 특유의 어떤 시선에 의한 해석과 이해를 세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드로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와 디자인의 숙명, 그들 앞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케 해야 하는 어떤 이런 숙제를 항상 가지고 있죠. 화가와 디자이너는 건축가도 포함해서요. 그들에게서 어떤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화가에게서 필요한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세계의 감흥을 수용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해석해서 표현하는 드로잉,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하게 된다는 것이고, 디자이너에 있어서는 이제 가시적인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에 관련된 내면적인 사고를 도와주는 드로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드로잉을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로잉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어떻습니까? 식물에 새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싹이 트고 있는. 그것을 이제 뭐 절단을 한다든지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드로잉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건축적으로 어떤 뭐 장식적인 요소를 디자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죠. 예, 디자인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드로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 드로잉이네요. 일견 보면 이제 순수 회화를 위한 드로잉 같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손의 어떤 구조, 뭐 뼈와 근육의 관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적으로 그려놓은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화적인 드로잉과 디자인적인 드로잉이 어떤 중간쯤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한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옷주름을 연구를 한 거죠. 옷주름이 주는 어떤 흐르는 모양, 유려한 어떤 모양, 거기서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드라마틱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다빈치 또한 옷주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드로잉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연구의 결과물로서 흔적으로 남게 되는 드로잉이죠. 네, 뭔가 좀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사슴의 모습인데요. 이런 드로잉은 어떤 류에 속하나요? 다빈치 같은 그런 류죠, 그렇죠?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관찰이면서 또한 회화적인 느낌도 있는 것이죠. 연구와 관찰을 위한 드로잉이기도 하면서 표현적인 드로잉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구와 관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또한 어떤 생명체의 어떤 뭐 절단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절단된 것이 아니라도 뭐 이렇게 돋보기 같은 것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해서 그린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이 또한 이제 관찰과 연구를 위한 드로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패턴화시킨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채색된 부분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채색된 부분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네요. 연구와 관찰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패턴화시킨 문양으로 그렇죠? 디자인적인 드로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드로잉은 어떻습니까? 물론 보이는 대상을 이렇게 잘 관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찰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더 많은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장식적인 요소들, 그런 것, 건축물에서의 장식적인 요소들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런데 형태의 정확성보다는 이런 분위기의 건축물이다,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감흥 같은 것들을 위주로 드로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드로잉은 어떻습니까? 좀 전 것보다는 좀 더 관찰에 비중을 둔 것 같네요. 원근법도 잘 맞추고, 뭐 그렇지만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지만 좀 뭔가요? 원근법상의 대각선, 이런 X자형 구도, 그런 것들 신경 써가면서 현실의 어떤 그 사실성을 최대한 의식하면서 그리는 펜,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데 도구는 좀 자유롭게 운용하는 그런 형식의 드로잉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선생님하고 학생이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요. 또한 둘 다 연구자인데 한 분은 수염이 나신 분은 좀 나이가 많고, 왼쪽에 안경 쓴 사람은 좀 젊은 어린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각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드로잉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빈치의 그림이네요. 다리입니다. 다리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다리 있죠. 유사시에는 이제 드러났다, 또 평상시에는 이제 놨다, 이렇게 적들이 침입하거나 했을 때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들었다가 우리 편이 올 때는 다리를 놔가지고 건너올 수 있도록 하는 다리의 구조를 이거는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그렸다기보다는 다빈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하나 꺼내가면서 뭐랄까요, 고도화시켰다 그래야 되나, 구체화시켜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이제 말을 그렸네요. 말의 어떤 몸 전체를 여러 가지 비례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화가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죠. 잘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좀 디자인적인 어떤 그 시각에서 말의 그 신체 구조, 말의 구조를 이렇게 비례관계에 의해서 분석해 나간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회화적인 관점의 드로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주로 화가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죠. 가시적인 세계, 즉 자연과 인간 사이로부터 받은 자신의 인상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수용하고 해석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호의 그림이네요. 고호가 이제
전원 생활로 가서 좀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이런 농촌의 풍경은 사실 이제 이렇게 평온해 보입니다만은 또 실제로 농촌에서 이런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일기라든지 날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좀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화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렇죠? 화가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풍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젊은 그 농부 부부가 고운하게 낮잠이 들어 있네요. 네, 아주 그냥 편한 자세로 낮잠이 들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점심을 좀 잘 먹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그냥 그 일하다가 일하는 어떤 그 어, 자리에서 좀 잠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온한 어떤 그 느낌, 이런 평화로운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화가가 그려낸 것이네요.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네, 계속해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겠는데요. 제목은 우는 여인입니다. 좀 꺼이꺼이 우는 듯한 느낌이 전달되죠. 어떤 인간의 어떤 얼굴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기보다는 화가가 수용한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그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서에서 돌아온 당자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드로잉입니다. 이제 돌아온 당자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본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비유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시한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자신의 상상으로 이제 그린 것이죠. 뭐 분석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 이야기가 주는 어떤 상황,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감동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그린 드로잉이라 하겠습니다. 밀레의 드로잉이죠. 벌판에 양치는 모습입니다. 양치는 하루의 어떤 삶은 노곤하겠습니다만,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풍경을 바라보는 화가의 어떤 시선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이런 양몰이 하는 소년의 어떤 뭐 고단한 삶도 있지만 또한 한가롭게 또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모습도 보이고 또 그 따뜻하게 내려지는 햇살의 느낌도 전달됩니다. 화가는 이제 복합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고 있는 악단의 모습이네요.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동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아마 그것은 이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 연필, 색연필의 어떤 그 효과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대상을 이제 정교하게 묘사하기보다는 물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묘사력이 워낙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 마구 그려내도 어느 정도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는 대단한 어떤 그 데생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태의 정확한 묘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연주하고 있는,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 악단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느낌과 감흥을 위주로 그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갱의 그림이네요. 고갱. 타히티 섬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직 뭐 이렇게 물감을 칠을 해서 완성시킨 건 아니고요. 연필과 색연필로 드로잉을 하는 단계에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드로잉이지만 완성작 이상의 어떤 느낌은 다 전달이 되죠. 타히티 섬의 어떤 그 여유로운 어떤 모습을 담아서 그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형태는 타히티 섬의 그 원주민의 이렇게 주로 라인이 둥글둥글하네요, 그렇죠? 신체의 어떤 라인이 둥글둥글한데 그런 둥글둥글한 라인, 그리고 색은 주로 따뜻한 색 위주로 썼네요. 이런 라인과 색을 사용해서 고갱이 추구하는, 고갱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본 고갱이 그림과는 좀 다른데요. 좀 전에 고갱이 그림은 이제 주로 원주민, 피부 색깔이 이제 거뭇거뭇한 그 원주민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유럽의 어떤 백인인 것 같습니다. 인체의 어떤 그 아름다운 라인을 이제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한 작품이네요. 작품이랄까요? 데생입니다. 그렇죠? 드로잉입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화가와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제목이 붙은 피카소의 드로잉이죠. 모델은 한껏 이제 자기의 어떤 포즈를 이렇게 멋지게 잡고 있습니다. 화가는 하여튼 신중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어떤 아름다운 요소, 자기가 느낀 감흥을 이제 위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그 인체의 어떤 비례에 그 근거해서 외형적인 어떤 아름다운 요소를 찾으려고 한 것과는 좀 사뭇 대조가 됩니다. 뭐 비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 화가와 모델,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관객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드로잉이라 하겠습니다. 물고기 그림인데요. 물고기를 뭐 정교하게 그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기도 할 정도인데, 또 물고기의 어떤 그 뭐 그런 싱싱하고 촉촉한 살아있는 어떤 피가 흐르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어떤 물고기를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를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소는 없겠죠, 사실. 근데 이제 어떤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진, 그렇죠? 우람한 어떤 체격과 근육을 가진 소의 모습, 그 소로부터 받은 어떤 그 느낌과 감흥을 화가가 재해석해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데, 그리고 소나무가 마주하고 있는 큰 바다, 아주 넓은 바다는 이제 파도가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감이 넘치고 어떻게 보면 좀 사뭇 좀 예, 과연 이곳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밑에 작은 집은 보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이제 형태 묘사를 열심히 했지만 형태 묘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옛날 사람들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어떤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것 같습니다. 뭐 유배를 뭐 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이제 찾아서 이런 그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죠. 복잡한 어떤 번뇌가 많은 어떤 세상을 좀 이제 멀리하고 좀 이런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옛 지식인들의 어떤 이상적인 추구하는 바라는 삶의 어떤 모습 그런 염원이 좀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클로드 모네의 작품으로 적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보았던 그 악단의 그 활기찬 악단의 모습이 생각나죠.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 연필의 어떤 사용 흔적을 보면 뭔가 동적이죠. 물이 흐르는 어떤 모습은 굉장히 동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뭐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동적인 느낌을 이제 드로잉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에 앉아 있는 어떤 낚시꾼의 모습은 굉장히 평화롭죠. 좀 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받는 느낌은 이제 정중동이라 그럴까요? 낚시꾼의 모습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뭐 평화로운 모습인데 사실상 그 마음은 이제 저 물결처럼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언제쯤 이 고기가 잡힐까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디제뇨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과 데생의 어원이죠. 그리고 창조를 위한 근원적인 정신과 신체의 작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디제뇨는 상상과 내적 이미지의 형성, 이미지의 표출 이 세 가지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순환작용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상상, 내적 이미지, 외적으로 이미지 표출 이것이 순환되면서 계속 연속되면서 창작 활동의 깊이가 생겨나게 되고 또 조형 표현에 있어서 자의와 사회적인 책임도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디제뇨의 두 가지 양상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가시적 세계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나타내는 디제뇨가 있다. 이것은 이제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디제뇨죠. 그리고 내적 이미지를 가시적 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디제뇨가 있다. 이것은 내면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디제뇨라고 하겠습니다. 디제뇨와 드로잉은 결국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창의적 활동, 디제뇨의 조력자가 바로 드로잉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창의적 활동의 흔적과 기록, 그 결과물로서 드로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틀어서 디제뇨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나타나는 흔적과 기록, 결과물이 드로잉인데 이것은 아까 순환적인 구조, 그렇죠? 순환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창의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디자인 세미나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